네,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환급특례법 특강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일단 자료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총 4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 오늘 수업은, 강의는 이 법령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환급특례법 법령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 자료로 드린 게 있어요. 빈칸 자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령이랑 이 빈칸 자료는 가장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에 보통 개정이 되긴 하는데, 개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좀 추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환급특례법은 사실 개정이 많이 안 됩니다. 잘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기출문제를 드린 게 있어요. 기출문제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올해 시험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법률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설립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법률에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이걸 행정을 하거나 사법을 하거나 이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걸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다른 기관 쪽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 하는 대통령령으로 내용들을 위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위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법률에서는 절차를 정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총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기관장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 행정기관에 될 수 있는 그 기관장인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라는 곳에서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규 명령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규 명령. 이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과 동일하게 저희가 강제성이 있다, 부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시행규칙에는 좀 특정 대상 물품들을 정할 때, 좀 상세한 대상들을 정할 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밑에다가 또 위임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걸 저희는 고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행정 업무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법률에서 바로 고시로 위임할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목적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법률의 목적을 봤더니 이게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 세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관세법 제4조에 보면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내국세라는 거는 세관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세무서에서 실제 업무하고 있잖아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무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는 수입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받는 세관에게 위탁해서 이 내용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입하는 물품에는 여러 가지 내국세가 함께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관세 말고도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 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법이 따로 있죠. 주세도 주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 관세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특례법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체크할게요.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보통 목적을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목적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환급을 적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환급을 적정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수출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세금을 좀 적게 부담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저희가 수출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개별 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특별히 더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부가세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가세라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환급특례법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시수입 부가세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입니다. 임시수입 부가세는 국세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이거는 수입을 억제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왜 빠져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재화를 수출하게 됐을 때 영세율 적용을 해서 수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환급까지 해주게 되면 이중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면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위임에 대한 얘기가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법률 제2조로 가보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호를 보면 관세 등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적에 나왔던 세금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등이라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관세법상 수출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관세법상의 수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대상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환급특례법상에서 말하고 수출이라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도 해당되고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거냐면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이 수출을 지원해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 내보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거 말고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화 획득에 어떤 제공이 되는 거라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것까지도 수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수출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관세법상 수출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별 법에서도 수출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규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것을 수출 등이라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별 법에서 정의하는 수출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거랑 별개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제4조에 따른 것을 수출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3호로 가겠습니다. 수출 물품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수출 물품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하네요. 다음에 4호 소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물품을 생산, 괄호 넘어가면 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이죠. 이게 바로 소요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뒤에 것까지 챙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소모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뭔가를 만들 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상품을 만들 때 수반되는 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불량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정상품이라 하는 것들을 만들 때, 투입 때, 거기서 이제 사용돼서 없어지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소모량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로스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만들 때 반드시, 그러니까 100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을 투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소모율이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가 만들어진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0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100을 투입해서 90을 만든 거기 때문에 소요량은 90이 아니라 100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이 말은 어떤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이 늘상 하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원래는 발생하지 않는 건데도 나의 과실에 의해서 뭔가 특별히 발생한 게 있었다.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생산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수출 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되게 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생산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뭔가를 투입함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는 생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제조라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제조라는 것은 투입했던 것이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의 것을 투입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보통은 기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쉽게 한번 구분해 본다면 제조라는 것은 기계로 인해서 만든 것들을 보통 말하게 되고요. 생산은 보다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생산의 범위 안에는 뭐 가공하는 거, 조립하는 거, 수리하는 거, 재생하는 거, 개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넓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5호 환급 정의가 나오네요. 환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세관에다가 보통 세관이겠죠? 행정기관에 세금을 뭔가를 낸 게 있을 때 낸 걸 돌려받는 것을 저희는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낸 것이 없으면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부를 원래 환급이라는 거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거겠죠.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걸 환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납부하였거나 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관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부를 안 했는데도 환급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죠. 납부할 관세 등을 이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뒤에 나와 있는 생산자, 수출자는 환급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저희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환급에 대한 것들이 관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환급특례법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환급특례법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원래는 관세법에 있었어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이 관세법에 있었다가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특례법을 만들게 됐거든요. 6호 보겠습니다. 정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산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처리하는 것들. 보겠습니다. 6조 제1항에 따라 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16조 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산이라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무라는 것은 돌려줄 세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은 징수할 세금이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일괄 납부할 관세 등은 지금 세관이 봤을 때는 채권이 되는 거겠죠. 세금이니까. 그다음에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은 반대로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일괄 납부라는 표현하고 지급이 보류된 이런 말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뒤로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환급이라는 거는 납부를 하고 나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세법에 보시면 세관에서 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부가 취소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06조 1항에 나왔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을 보시면은 아직 징수가 안 된 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부가를 취소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환급이 아니죠. 환급은 아니고 그냥 부가 자체를 안 하는 것인데, 환급특례법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납부해야 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환급을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취지가 뭐냐면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형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본 전제는 요겁니다. 수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될 것이고요. 세금 납부하고 나서 요거를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출 등이라고 말을 쓰죠. 이 등의 범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국내에서 판매나 공사를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수출 등을 하게 되면 이때 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 이거를 건별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개별 건별로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환급특례법상에서는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떤 물품을 수입했던 게 있고 수입한 게 있다 쳤을 때는 일정한 기간별로 내가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랑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서로 상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원래는 납부하고 돌려받는 것인데, 납부하는 것도 일단 보류를 하고 환급하는 것도 보류를 한 다음에 요거를 정산해서 이제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납부할 게 더 많으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게 더 많으면 환급해주는 걸로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산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기간을 단위로 해가지고요.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해야 될 관세 등과 환급을 해야 되는 세금 있죠. 관세 등을 저렇게 상계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가볼게요. 환급 대상 원재료입니다. 요거는 저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가 드렸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안에 요약자료가 나오는 게 있고요. 없어요? 네, 거기 보시면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환급 대상 원재료 전에는 아예 출제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저희 봤던 1조와 2조는 사실상 출제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조를 봤더니 환급 대상 원재료만 하더라도 2019년, 2012년, 2003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별로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3조 환급 대상 원재료 1항하고 2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항이 원칙이라 보시면 되고 2항은 좀 예외적인 거, 특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항을 보겠습니다.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이걸 저희는 수출용 원재료라 부르는데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와 2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릅니다. 1호는 생산한 경우예요. 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입니다.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을 때 수입한 상태에서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가공 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그대로 수출한 경우죠. 얘는 생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걸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원상태라 불러요. 원상태, 환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호는 생산을 한 거고요. 2호는 생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호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원재료로 인정해 줍니다. 요거 체크해야겠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을 할 때는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소요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수량이, 원재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원재료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관세법 상에서도 언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라고 하는 쪽을 보시면 거기서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과세와 관련된 거겠죠. 보세공장 원재료 부분에서는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네요. 감옥, 남옥, 다목. 감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결합이죠, 결합. 결합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가 있을 때 요거는 환급대상 원재료다 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주변에서 결합이 되는 원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을 만드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저희가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옷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원단 자체를 뭐 이렇게 재단하고 봉제해서 어떤 옷을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부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단추라든지 이런 것도 결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결합됐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완성된 물품에서 투입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저희는 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결합이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옷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결합인데, 화학적인 결합은 글쎄요, 이거는 보통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학물질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화학적인 결합, 물리적, 외관상 보이지는 않지만 화학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성분 자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남옥을 보겠습니다.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입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투입, 소모예요. 투입하고 소모되는 겁니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는 않을 수가 있죠. 완성된 물품을 봤을 때는 이 재료가 투입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단서에 나오는 것들은 간접 재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요걸 저희는 간접 재료라고 부릅니다. 바로 본문에 나왔던 것들은 직접 재료라고 말을 쓰고요. 단서에 있는 것은 간접 재료라고 말을 씁니다. 간접 재료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덥다고 한다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계를 작동하는 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기계 작동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연료라든지 윤활유 같은 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산 과정에 사용된 건 맞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물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어컨을 가동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에어컨이 가동된 것이 생산된 물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재료비로 보지는 않고요. 제조 간접비라는 항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재료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조에 사용된 간접 비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걸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목,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물 말고도 포장한 것까지도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로 가볼게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면 그 물품 자체가 원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재료를 수입한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추가 가공 없이 이걸 그대로 수출을 했다. 그러면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A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물품 자체를 환급 대상 원재료로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원칙적인 얘기였습니다. 1항은. 그 다음 2항으로 가볼게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게 사실 원칙은 아닌 거죠. 수출용 원재료는 아니지만 수출용 원재료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저희는 대체 가능 물품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랑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물품들은 그런 것들이 크게 관련이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 주변에 알고 있는 것 중에 볼트와 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볼트와 너트는 그게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사실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개념이 뭐냐면 원래는 국산이랑 외국산이랑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산은 세금을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관세를 안 냈을 거고 외국산은 당연히 수입을 했다면 세금을 냈을 거란 말이죠. 원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 수입 관련 세금들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수출을 한다면. 그러면 국산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수입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된 세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한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분 실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을 생산한다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국산하고 외국산을 구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 준 겁니다. 이게 원칙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원재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급 금액 자체가, 환급액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수입했던 자재를 쓴 게 아닌데 불구하고 수입된 자재인 것처럼 해서 환급받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별 건으로 따져본다면 과소 가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환급 받고 싶으면 정확하게 구분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준 겁니다. 이게 같은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서 이걸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투입된 재료 모두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원래는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감안해 줄 테니 대신에 회계관리 기법에 따라서 그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죠. 실제로는 내가 거기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회계 방식에 따라서 좀 그렇게 나눠가지고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입선출법 있잖아요. 후입선출법 이런 거 있죠. 평균법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본 취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한다는 거는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수출하게 됐을 때 이게 매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원래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까 위에 나왔었잖아요. 이런 어떤 생산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게 국산하고 수입산의 어떤 품질과 특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거를 그냥 감안해 주겠다. 요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다만 그거는 전부 다를 환급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관리 기법에 따라서 별도로 산출한 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조죠. 그럼 이렇게 이해됐다고 했으니까 저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 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이라고 나오죠. 사실 요거는 조금 복합적인 문제긴 합니다. 환급 대상 원재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포함해서 문제를 낸 거긴 한데 1번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내용인 거죠. 환급 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 그게 법률 제3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1항이고 예외는 2항이죠.
특례라 부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뭘 물어본 걸까요? 법률 제3조를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3조를 통째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환급 대상 원재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급특례법 제3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다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4조로 가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수출 등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정의도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 환급특례법상 수출은 일반적인 수출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세법상 수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가지고 전제로 합니다. 외화 획득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환급대상 수출 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제4조 1호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환급대상 수출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관세법상 수출. 이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저희는 수출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거든요. 단서에 봤더니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한 수출로 한정한다. 무상건들은 좀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한했을까요? 외화 획득에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무상이란 말은 내가 돈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외화 획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전제가 뭐냐면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수출을 해서 돈을 받아요. 물품 가격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환급 대상 수출 등 해당이 되는데 무상이라면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외화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거를 기재부령으로 위임을 했거든요. 시행규칙 가면 제2조 1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음과 코에 수출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볼게요. 1호.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어떤 전시회에다가 물품을 보낸 거죠. 보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돈을 받는 게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아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단서가 있어요.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외화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번 거죠. 외화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유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되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통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 자체는 무상으로 이제 어떤 판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시하는 과정에서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다시 보면은 전시를 하러 나간 것 자체는 외화를 벌어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환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시를 하면서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외화를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품이 나갈 때 투입됐던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결국은 유상인 거잖아요. 처음에 우상이었지만 수출 당시는 무상이었죠. 무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상이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이걸 인정해 준 거고 2호로 가볼게요.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 장관 등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이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훨씬 더 보기 편하실 건데, 자, 제가 이거 실제로 업무 해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보통은 건설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건설사가 외국에 있는 어떤 뭐 국가라든지 뭐 정부 기관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요. 외국의 발전소로 짓기로 하게 됐어요. 발전소.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그 특정 나라에 발전소를 만든다는 거는 대외무역법상 플랜트 수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산업설비 수출 이렇게 말을 씁니다. 어쨌든 그 나라에 산업설비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보통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턴키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발주한 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품하고 용역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재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 물품이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를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까지 같이 수반되거든요. 물품이랑 용역이 수반되는데 이거 전체에 대한 대금을 통째로 지급하는 거죠. 구매한 사람은, 그러니까 발주한 사람은 내가 물품 가격 따로 용역비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에다 합쳐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재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국내에서 그 자재가 나갈 때는 얘는 무상일까요? 우상일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긴 벌죠. 전체로는 돈 벌잖아요? 통 다 합쳐가지고 이러면 10억이다.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당연히 이건 유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걸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내가 해외에서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에서 내보낸 자재들이 있을 텐데 얘는 그 자체로는 무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전체로 보면 유상이지만 그런 거를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건설공사를 해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국에서 이거 다 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지사를 만듭니다. 그 해당 국가의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다 현장에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용역자가 있겠죠. 그 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프로세스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이거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이니까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죠. 이 말은 아까 같은 해외 지사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됐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외국에서 건설 공사 등을 하는 겁니다. 거기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 뭐 개인도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법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사업 관련 물품이잖아요. 요게 해외에서 건설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국에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상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외화 획득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용 생활필수품도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거기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이게 무상으로 나갔다는 것이 그 물품 자체의 가격만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라 말을 쓴 거예요. 전체로는 유상이죠. 그렇죠? 전체로는 유상입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전체에 다가 포함된 거거든요. 거기서는 개별 물품 가격을 따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에다 합쳐가지고 얼마라고 지급했을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보내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무상으로란 말이 그 말인 건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게 나오잖아요. 주무부 장관이라든지 그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이죠. 이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게 저희가 쓰는 것이 해외 투자 건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관장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보통은 해외 투자 건설협회가 있는데 이 나가는 물품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고 나간 것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외국에서 사업에 사용된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개별 물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단 말이죠. 계약서를 보면 개별 물품이 당연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자재가 뭐뭐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수출 신고 시점에 이 기관의 장이 확인된 물품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출 신고 당시에, 수출할 당시에 이런 확인받지 않고 나간 것들은 나중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투입이 안 된 게 맞는데도 투입된 것처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물품으로 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3호,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인 거냐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한 게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 유상이었겠죠. 유상이었었는데 그 물품이 현지에 가서 봤더니 계약 조건과 달랐대요.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 불량품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나 이거 못 쓰겠다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물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다시 대체품을 보내줄 겁니다. 대체품 자체는 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판매했던 것 중에 일부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가는 물품은 유상이 아니에요. 그냥 무상이 맞는 거죠. 무상 대체품이 되는데 걔도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나갔다가 들어온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또 부과합니다. 관세 부과를 하지만 재수입 면세가 검토가 가능하죠. 재수입 면세 대상에 보시면 수출된 물품이 이제 어떤 불량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있을 때 그때는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원래 나갔던 물품의 대상이 되는 게 맞았는데 걔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으면 걔를 대체해서 나가는 것들도 관세 환급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사용된 건 맞잖아요. 다음에 4호 보겠습니다.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입니다. 사실 요거는 그 자체로는 유상이 아닌 게 맞거든요. 요게 외화를 획득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수출 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샘플이잖아요. 샘플을 보통 뭐 때문에 주는 걸까요? 나랑 거래하자는 의미로 주는 거죠. 사용해 보세요, 써보세요로 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 자체는 외화를 획득한 건 아니지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관세 등의 환급을 해주겠다. 수출 지원책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자체로는 외화 획득한 건 아니지만 외화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걸로 봐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해 줄 테니까 더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 보내시고 거래 계속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한번 끊어보시고요. 또는 장애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수탁 가공 무역 또는 수탁 가공 수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탁이라는 것들은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거고 가공해 달라라고 위탁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물품을 수탁 가공 수출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일본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A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B라는 기업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 가공을 의뢰를 한 거죠.
지금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위탁 가공을 의뢰하게 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수탁을 한 거잖아요. 가공에 대한 의뢰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가공을 했어요. 또는 뭐 수리를 한 게 있었어요. 이런 걸 하고 나서 물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이 물품을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물품의 대가라고 하는 것들을 B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품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뭘 받는 거냐면 용역비를 받는 거죠. 가공임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을 겁니다. 인가공비라고 하는 걸 받거나 아니면 수리비라고 하는 걸 받겠죠. 어쨌든 이것도 외국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죠. 외화 획득이기 때문에 수탁가공 수출도 이걸 수입할 때 세금 냈을 거거든요. 물건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재료 같은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으면 이걸 수출하게 됐을 때는 얘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의뢰 받은 걸 가지고 다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의뢰 받아가지고 다 가공에 투입을 하면 이게 그냥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제조되지 않고 재고로 있다가 나가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하려고 내가 이걸 수입했는데 이게 전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사용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전부 사용되면 이건 그냥 다 수출하면 되겠지만 일부라는 거는 내가 제조 가공하지 않고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반환을 해요. 반환. 얘랑 얘 둘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둘 다. 어쨌든 외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입을 할 때 납부했던 세금이니까 이걸 뭐 다 가공해서 물건을 내보내든 아니면 돌려보내든 그냥 가공하지 않고 돌려보내든 어쨌든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할 물품의 수출이죠. 이게 뭐냐면 전부 돌려보낸 겁니다. 내가 국내에서 가공을 하거나 수리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이 나오잖아요. 가공하거나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수출 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바꿔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수탁 가공을 의뢰받은 게 있었는데요. 의뢰받았는데 그거를 외국에 있는 기업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자가 지시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다른 C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얘가 돈을 준 게 있었어요. 원화로.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환급 안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키워드라는 거는 이게 의미가 바뀌는 게 있으면 키워드라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외국으로부터란 말이 만약에 없거나 국내란 말이 있을 때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외국으로부터의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 말이 바뀌거나 없으면 당연히 감점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다 마저 보고 좀 쉴게요. 5의 2호로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입니다. 요건 반대가 되는 거죠. 아까 저기 5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의뢰를 받았던 것이고, 5의 2호는 반대가 돼요. 외국에 있는 업체에다가 가공을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좀 특이하다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위탁 가공을 하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외화가 벌어들인 것이 아닌데 왜 이걸 인정해 주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위탁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완성된 물품을 그 다른 제3국,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수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제3국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현지에서 판매가 됐을 때 외화를 벌어들인 게 있으면 그때 수출로 보겠다. 이러면 다 정확하긴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위탁 가공했던 물품이 가공된 상태로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관세 환급을 해주지 않게 되면 수입하는 물품은 또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그냥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과세를 할 거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나갔던 물품 자체가 그냥 외화를 벌어들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먼저 해주고 나서 혹시라도 수입이 돼버린 게 있으면 그때는 또 과세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나갔던 것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그 공장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완성된 물품이 다른 나라에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면 세금 부과하거든요.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때부터 그냥 외국에 판매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냥 환급을 해주더라도 어차피 수입이 되면 또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나가는 물품도 일단 관세 환급을 해줍니다. 위탁 가공한다는 거는 뭐 수입을 해서 국내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제3국에 판매를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6호까지만 보고 쉴게요.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1호랑 상당히 유사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탁 판매를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판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국내 개념 중에서는 대리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점. 그렇죠. 대리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판매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 있는 대리인에게 내가 물건을 보낼 테니까 판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판매가 안 되면 외화를 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위탁 판매 목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외화를 벌어들지 안 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는 관세 환급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판매가 되면 외화를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 외화를 획득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아까 1호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1호는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 자체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외화를 획득하는 게 있었다. 판매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였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세관에서는 외화 입금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무상이었을 거거든요. 무상이었을 텐데 실제로 판매가 되는 게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출신고 정정을 합니다. 수출신고 정정해서 무상으로 신고했던 것을 유상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걸 하려면 외화 송금증 있죠. 저희는 반대이기 때문에 입금증이 있어야 돼요. 입금 받은 내역들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화 벌어들였네. 그럼 이걸 가지고 관세 등의 환급을 이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